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자. 20번 문제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하루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0번 넘어가네요. 이게 작년에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나 봐요. 그래서 설명한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설명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 기분 좋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실이 없고 저 노량진에서 그 세미나실을 이제 빌려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듣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더 많네요. 예. 2명 듣고 너무 황당한 거야. 그 조회 건수를 보니까 지금 1100개가 넘어가고 그쪽 그 예전에는 그 판더 TV에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0명이 넘게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직강으로 딱 2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좀 기분이 쫙 빨았거든요 그때. 예. 그래도 어떤 분한테 내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다니까 어떤 분은 그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해를 하셨나봐.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다니까 뭐 학원가에 진출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장 선생님이 또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박강현 선생님은 돈 많이 벌지 않냐? 그래서 학원가 노량진에 가고 학원가에서 돈 많이 벌지 않냐 해갖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다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근데 제가 노량진에서 뭐 강의한다는 게 학원에서보다 하도 강의실이 없으니까 그 세미나실 빌려가지고 그거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강의하면서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이거 하면서 마치 대단한 돈 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받긴 받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예. 자, 그러면 그 91번 1페이지부터 20번 문제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선사시대 때 집자리 관련된 그 내용들이거든요. 자, 근데 집자리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풀려면 단순히 이것도 교과서나 통론적인 지식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느 걸 알려면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이거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95페이지 펴보세요. 자, 95페이지 보면 그 송공리형 집터 유적의 특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합리 유적이라고 또 하거든요. 송공리 유적인데 송공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여 지역 있죠. 그래서 부여에 있는 송공리 유적에 보면 그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적지인데요. 이게 좀 약간 그 다른 그 청동기 유적지와 좀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류해갖고 유형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지배 크기가 신석기 시대보다 작아졌어요. 자, 왜 그러냐면 신석기 시대 때는 학대 가족형이었죠. 학대 가족형.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같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고 여러 사람들이 시족 단위로 모여 살기 때문에 집에도 여러 큰 구조물이 있었나 봐요. 그 구조에서 큰 집에서 이제 사는데 이때부터 가족이 탄생되면서 집이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재편이 됐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보통 그 송공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청동기 시대 때는 방형의 원형보다 더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형이 뭐예요? 집자리가 네모난 형이 있죠. 근데 송공리형은 특이하게 원형 집자리가 많아요. 신석기 시대 때 그러죠. 예, 되게 이제 원형 집자리는 신석기 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청동이 넘어가서 방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직 철기 시대 때 원형 집자리가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요때 송공리 유적은 원형, 반형도 있지만 원형 집자리가 더 많고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덕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덕이. 예,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석기 때 그 대표적인 그 유적지 보면 그 하덕이 중간에 있죠. 근데 하덕 자리가 없고 다만 이제 중간에 작업공이라고 해서 작업공이 뭐냐면 그 석기를 만들 때 그 제작 그 간단히 간단히 그걸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작업공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 자곡공만 존재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저장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저장시설. 자, 청동기 시대 때는 특징이 뭐냐면 잉여가 발생이 되죠. 자, 잉여가 발생되면서 뭐가 생성되죠? 계급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발생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층이 있고, 잉여는 뭐냐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급 그 지배층들이 뭘 만들어요? 창고를 만들잖아.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그 저장은 자기 집에서 하죠. 근데 그 청동기 시대 때는 지배계급이 저장을 따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분배를 해주고, 그래서 잉여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창고에 되게 곡식들이 많아요. 집에 저장을 안 해요. 근데 그 송공리 유적지는 그 대부분은 되게 창고에 있어. 그렇지만 단 3기 정도, 3개 집안은 거기 뭐냐면 저장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송공리 유적도 대부분 창고에 놓지만 다만 예의적으로 3기만 창고시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저장시설 두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송공리 유적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 동남해 지역까지 영향을 줘요. 저 남부 지역에 충청도 이남, 충청도 부에서 남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중부 지역은 송공리 유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들 집단은 이제 같은 집자리 유적들에서 송공리 집단이라고요. 그래서 송공리 집단의 그 유적은 그 일본에도 영향을 주죠. 일본 큐슈 지역에도 그 유적들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에 관련된 게 뭐냐면 저장시설, 지배 구조인데, 자, 지배 구조를 잠깐 볼까요? 그 93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송공리 유적지는 아까 지금 방영하고 원형 집자리 유적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되게 어느 집자리 유적이 많다고 했어요? 청동기 일반적인 특징과 달리 원형 집자리 유적들이 많죠? 그래서 원형 집자리 유적들을 이제 하는데, 그 이제 이름을 이제 그 50-3모 집터를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좀 특이한 집터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큰 구멍이 나 있죠? 바닥 구멍이. 자, 이 중간에 구멍을 하덕자리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왜냐면 송공리 유역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덕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뜻한 남쪽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하덕이 존재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작업공. 그러니까 석기를 만들고 뭐 하는데 필요한 공이고. 자, 그 다음에 그 하덕이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중간에 좀 약간 큰 구멍 있죠? 큰 구멍이. 이걸 이제 기둥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자리. 예, 기둥자리.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진을 정확히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그 옆에 원형 집자리 옆에 보면 크다게 구멍 하나가 있죠? 이렇게 파있는 구멍.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는 저장시설이라고요. 저장시설. 그래서 특이하게 청동기 유적지 쳐놓고는 송공리 유적에서 3기, 3개의 집자리에 그런 형이 나오는데 이 저장시설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를 이제 앞에 있는 그 사진과 비교해서 보세요. 금방 나오죠? 자, 그 바깥에 있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저장시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걸 뭐라고 했죠? 작업공. 그 다음 작업공 옆에 둥그렇게 파져 있죠, 구멍이. 이건 기둥자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유물을 볼게요. 자, 철기 시대의 유물은 그 집터는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시험 문제 관련돼서 보면 중부 지역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자형과 철자형이 나왔어요. 여자형과 철자형. 자, 93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주로 이제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 물론 영서 지역도 이제 포함돼요. 영동, 영서대 특히 영동 지역에 있는데, 여자형과 철자형 문헌이죠. 좀 중부 지역, 한강 유역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데,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남 미사동, 서울 서충동, 수원 서동동, 여자형과 철자형 무덤 형태는 모양이 여자와 철자죠. 네, 여기 또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책을 봤는 게 있는데, 그 고등학교 참고서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완자 아세요? 완자? 네, 완자에 보면 여자형과 철자형의 무덤 형태가 나와요. 초기 시대는 맞는데,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동해 옥조 지역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동해 옥조에 그 자리는 없고, 여기 보면 중부 지역이에요. 한강 유역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간혹가다 이제 영동 지역에서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약간 좀 이 사람이 잘못 알고 편집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자리 유적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95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것들만 이제 중부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데 주로 톡이라든지 다양한 톡이라든지 또 하나가 이제 철기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철기 도구. 자, 철기 도구가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면 그 일반 평민 집자리에서는 청동시대 때는 청동기가 발견 안 되죠. 근데 여기 철기가 발견돼요. 그럼 철기가 널리 사용됐다.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그 뒷장에 넘어가서 이제 96페이지 보면 철기 시대의 어떤 그 집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발췌했는데 자,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석기 시대 때는 원형 집자이죠. 그 다음 청동기 시대 때는 원형과 방형 중에 어느 게 더 많아요? 방형이 많죠. 근데 다만 예의적으로 송곡리 유형에서는 원형이 많다고 했어요. 그 다음 철기 시대 때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방형이 이제 점점 더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형 중에서도 그냥 방형이 아니라 장방형, 그러니까 큰 방형이 장방형이 등장했고 그 다음 중부 지역 같은 경우 여자형이나 철자형 그런 형태가 등장했고요. 원형 집자에 소 이렇게 줄어드는데 원형 몇 개 발견한 건 그냥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 아시죠? 타원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북두막이 이제 추천되기 시작해요. 북두막이 추천돼서 이제 뭐냐면 철기 시대부터는 난방 시설 밖에 빼죠 집자리로. 그래서 이제 온도를 밑에 까는 이제 시스템이 북방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반수월 주거죠. 수월 주거가 뭐예요? 네? 땅을 파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조금씩 이제 땅을 좀 덜 파고 그러면은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만 또 뭐냐면 고상가옥이 추천돼요. 고상가옥. 고상가옥은 뭐죠? 땅을 파지 않고 위에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인데 이 철기 시대 특징은 삼국시대 때는 대부분 고상가옥 형태죠. 이제 AD 4세기 넘어가면 근데 이 중간에 가도기적인 어떤 지배 형태가 이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철기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출토 유품을 보면 아까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품들 보면 철기라든지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죠. 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에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91페이지 넘어가죠. 자, 기록을 보면 가해 유형에서 비싼 무늬 토기가 출토되는 것을 경험 안 했다. 이걸 그 신석기 유적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원형 집자이긴 하니까. 근데 이거는 신석기가 아니라 분명히 청동기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가해 유형이 조성된 시기에 한호나 목책을 갖춘 방어 치전이 나타나. 네, 청동기 시대죠. 맞죠? 잠깐 이제 볼까요?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죠. 자, 여기 이제 94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94페이지.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잉여 생산물들 이제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죠. 그래서 잉여 생산물 둘러서 싸움이 많았어. 근데 한번 잉여를 뺏겨버리면 생산물 뺏기면 1년 동안 쫄쫄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마을을 이제 조성할 때 주변에 뭘 팠냐면 한옥을 팠어요. 한옥 아시죠? 호를 파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데는 2중한옥, 3중한옥까지 판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또 방어시설로 뭐냐면 목책을 만들죠. 아직 성벽을 쌓지 않고 목책을 만들어서 방어를 하고 거기 밑에 막루가 보이죠. 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형태가 이때만 보인 게 아니라 중국에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시설이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잉여 생산물에 투자해서 전쟁이 빈발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송곡리 유적지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 아까 원형과 방형 집자리 유적이 같이 나온다고 했죠. 원형 집자리 많지만 근데 초창기 때는 원형 집자리였는데 나중에 방형 집자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 송곡리 유적은 이거는 제가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고두심이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 했던 내용들하고 그 한국사 길라작이 있어요. 네, 한국사 인문 있는데 그 내용들 이제 바탕인데 송곡리 유적이 이제 있고 이 큰 마을이 있으면 작은 주변에 마을들이 있어. 작은 주변에. 그래서 이 송곡리하고 작은 그 주변의 마을들이 위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집 마을은
여기 저장 시설만 있어. 또 어떤 마을은 여기 뭐 그 석계를 만드는 곳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곡 유적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각각 역할이 분할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통제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 송곡 유적의 안에 대부분 집자리 유적은 처음에 원형 집자리 유적이었어. 근데 부근에 보니까 방형 집자리 유적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초창기 때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원형 집자리 사람들과 방형 집자리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건지 아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형 집자리 유적 위에 방형 집자리 유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원형 집자리 유적에 불타 흔적들이 되게 발견돼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 송곡리의 주인은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형 집자리였는데 나중에 누군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자기가 집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송곡리 주인을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 시체들 특징을 보면 좀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이 잘린 시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가슴에 뭐가 있냐 썩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갈비뼈밖에 없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돌촉이 남아있어. 돌촉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돌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이 상당히 빈번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유적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 한호자리도 나오고 옥칙자리도 나오고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어떤 유적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요. 일단 맞죠? 자, 나의 유형은 영서지방을 비롯한 한반도 중류 지역에 나타나는 거죠. 특히 영동지방에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영동과 영서지방이 동시에 있죠. 자, 나 유형에서 토기와 더불어 여러 총의 철기가 함께 충돌되었죠. 예, 이렇게 해갖고 청동기하고 철기 또 앞에 신석기 시대 때 어떤 그 집자의 유적들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고 그 다음 신석기 시대 때 암사동 유적지하고 청동기 시대 때 송곡리 유적지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형상 그 다음에 그 구멍 자리의 위치를 파악해갖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죠. 21번. 자,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영조 때 그 남인이었던 최재공이라는 명의적 있죠. 이 사람이 상소해갖고 신해통공을 이제 혁파한다. 그 내용이 있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그 신해통공과 관련된 조선 후기의 어떤 경제사 부분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경제가 어떻게 발전됐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복잡해요. 이걸 좀 알려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여기 체계적인 좀 약간 그것이 좀 필요해서 유통망의 변화까지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 보충제를 가지고 오시라고 했죠. 네, 가지고 좀 보세요. 잠깐만요. 저도 지금 이걸 펴봐야 되니까. 자, 거기 보면 이제 보충자료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하고 관련된 건데, 조선 초기 때는 시현상이 있었죠. 예, 시현상이도 있었는데, 시현상이 금만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안 했을까? 없었죠. 조선 초기 때는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자연 독점 상태였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 없었고, 16세기 때 유민들이 일부 와서 이제 시장에서 항상을 했지만 쫓아내면 되니까. 근데 금난 정권이 형성된 배경은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인데요. 17세기 이후부터죠. 그래서 양난후에 제가 글씨를 엉망해서 양난이에요. 양난후에 유민이 급증이 됐죠. 그 다음에 17세기 중반에는 전후 회복 과정에서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또 농민치 이탈 및 토지 이탈들이 되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17세기 전반에 그래서 이들이 잉여 인구들과 같은 유민들이 어디로 올라올까요, 당연히? 도시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한성. 그래서 한성의 도시 인구가 증가돼서 이 한성이 원래 4대문 바뀌었는데 점점 커지죠. 그래서 한성 외곽 부분까지 이제 한성구에 이제 통할 안에 있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자연 독점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독점권 필요 없었죠. 근데 경쟁자가 생기니까 이제 시장상인하고 사상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 독점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은 자신의 특권을 계속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장상인들은 또 뭐까지 이제 짊어지냐면 국역을 담당했어요. 왜 국역을 담당했냐면 양난유의 그 국가 재정이 많이 없이 이제 형편없이 떨어져.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사신 접대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게 부과하냐면 시전상인들에게 부과를 해요. 그럼 시전상인들이 와가지고 그 물품을 구해오잖아요. 근데 물품을 구할 때 물품 대금을 안 주는 경우도 태반이고 되게 줘도 시세하고 떨어져서 낮은 가격으로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권한도 없고 하니까 그때 이제 시전상인들이 노동세과 이제 직권 노동세과 연결해서 노동한테 돈을 좀 집어주죠. 그래서 너희들 정치 자금을 써라. 그 대신에 우리 좀 권리 좀 보장해달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금난 정권이죠. 그래서 초창기 금난 정권은 시전상인들에게 모두 다 준 게 아니라 시전상인 중에 그 뭐냐면 큰 상위 집단 유기전에게 줬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육풍간전이라고 하죠. 이 유기전은 이제 그 16세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양난 이후부터 뭐냐면 국영을 담당했던 상인들이니까 그 반대급부에서 그 당시 유기전을 이제 줬죠. 이 유기전은 인조 때 성립됐다고 해요. 인조 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인조 때 성립되고 그들이 이제 숙종 때 금난 정권을 획득했죠. 그래서 금난 정권은 어떤 그 각 특정한 상위 집단이 특정한 물건을 파는 수 있는 권리,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그 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시전상인들 관리하고 있는 평시서 또는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평시서에 그 전환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제 하고 이 뭐냐면 어길 경우에는 그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그 한성부가 독점을 했어요. 한성부가. 근데 나중에 이제 시전상인들도 일부 그 권한을 이인받았죠. 그래서 한성부와 시전상인들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유기전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도성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아지고 기후도 다양해지니까 이 기후와 물량을 대기 위해서 시전상인들 유기전 외에도 뭐 실전 그 7개, 8개 되게 많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총 기록에 보면 14개 집단이 형성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유기전에게 줬지만 점점 확대돼서 뭐냐면 14개 집단이 이제 얻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궁관전, 육풍관전 이렇게 나눠졌지만 나중에 무궁관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영을 이제 짊어지면서 어디로 넘어가죠? 유기전처럼 금난 정권을 얻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금난 정권이 확대돼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생겼던 문제 난전이에요. 난전의 정의가 뭐죠? 난전이라는 것은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인 집단이 허락 없이 물건을 팔 경우에는 난전이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이 난전은 징벌하는 게 금난 정권 아니에요, 권리가. 그래서 주로 있는데 오히려 난전이라고 할 때 딱 그것만 생각하죠. 사상 난전만 생각하죠. 근데 사상 난전 외에도 시전상인 집단도 난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공업 집단에도 난전이 발생해요. 그 난전의 유형이 3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난전의 발생을 좀 보면 이들은 초창기 17세기 때 군졸 아니면 중도화 등에서 발생을 했죠. 특히 훈련도감의 이제 군사들이 월급이 너무 짜니까 일부 행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17세기 후반 때 종로, 이연, 칠패에서 3대 상가들이 형성이 됐죠. 종로는 예전에 시전상인 집단들이 있었던 거고 이연이나 칠패는 주로 그 뭐냐면 저기 이제 그 동대문, 서대문 밖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그 한성부 관할 지역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난전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난 정권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만 한정되고요. 한성부 관할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금난 정권은 한성부도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그 이연과 칠패가 한성부로 편입이 돼요. 한성부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연과 칠패에서 금난 정권이 행사되니까 강화되니까 이게 이제 반발해갖고 이제 그 사상들이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가 이제 외곽 상권이고 더 외곽에 이제 밖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외곽 상권에서 송도라든지 그다음 누원이라든지 등등등 외곽 상권들 있죠. 예. 자, 이 외곽 상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울로 올라온 그 물품들을 여기에서 중도에서 장악을 해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물건들을 일단은 모아두고 완전 대량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뛸 때 그때 뭐냐면 팔아버려요. 자, 이걸 무슨 거죠? 도고라고 하죠.
일단 사상 도구 이런 행태들. 그리고 이때 이제 물류 시스템을 좀 보면 특징이 뭐냐면 조선 후기 때 물품의 양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육상교통론 가지고 그걸 담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뭐 교속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위험하죠. 많은 물건들 육상교통론으로 뭐 실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발달될까요? 당연히 해상교통론이 발달되죠. 그래서 해상교통론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상인 집단들이 선상이라고 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각 그러니까 포고라는 것은 각 어귀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포고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발달되는데 이 선상 누원이라든지 그 다음 후대 이제 외곽 지역에 이제 형성됐던 것들은 포구가 많아요. 포구, 예, 포구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곽 상권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7세기하고 18세기 유통 구조를 잠깐 보세요. 자, 17, 18세기 때는 일단 항상 지역의 지방상인들이나 선상이 그걸 이제 여각 주인에게 넘겨요. 그럼 여각 주인이 다시 시전상인에 넘기고, 그 다음에 시전상인이 다시 이제 그 안에 있는 중개상인도 중도에게 넘기고, 다시 행상인에서 소비자에 넘겨가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시전상인이 이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갈 때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시전상인이 거쳐가지고 허락을 받고 넘길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18세기 후반에 외곽 상권이 형성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외곽 상권에는 금난 정권이 적용이 안 되죠. 한성 바뀌니까. 자, 소원, 누원 지역에 일단 상품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좀 더 그 한성에 가까운 송파나 사평 지역으로 이제 넘겨요. 근데 송파하고 사평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송파하고 그런 지역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이 맘만 먹으면 하루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누구한테 떼냐면 또 이원한테 떼고 또 소비자들 온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일 때는 시전상인을 지키고 누구를 이제 직접 결해요? 송파하고 이원 외곽상인들은 결의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소외받아요? 상권에서? 네? 시전상인들이 소외를 받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안에 큰 백화점 있죠? 백화점 있고 이제 최근에 할인점이 등장하죠. 근데 동네 구멍가게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개 보면 이제 큰맘 먹고 가지 않은 이상은 조그만 물품들은 어디에서 사요? 네? 여기 뭐냐면 어디에 사냐면 구멍가게에서 사잖아. 편의점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할인점하고 편의점의 중간 단위에 요즘에 뭐 대형 할인점 뭐 슈퍼마켓 같은 게 등장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동네 상권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왜냐면 여기에 못 가고 그냥 간단한 건 여기에 샀는데 이제 사람들 어디 가요? 여기 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상권이 죽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대기업이 무슨 거기까지 진출하냐. 그거 있죠? 이와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 때 아까 지금 상권의 특징이 유통의 포구를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포구를 이제 장악했던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 네, 포구 주인권. 자, 주인이라는 것은 상품을 처리해주고 물품을 이제 갖다 주고 있는 상인들을 그러니까 했는데 주 여각 상인들이 주로 했거든요. 여각들이 이제 상품을 받아다가 그걸 이제 소매상인한테 넘겨주고 아니면 뭐 보부상이나 이런 사람들 돈 빌려주고. 그런데 되게 이제 여각상인들이 이제 있다가 특정 물품의 독점권을 얻게 되고 이들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 포구에 들어온 물품까지 다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포구 주인권 또는 여각 주인권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각 주인권의 어떤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9세기 들어가면 세도 정치가들이 이 여각 주인권이 돈이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대한 비용을 들고 사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서울 외곽이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이들을 통해서 막대한 사상들이 사상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단 정권을 폐지했으면 좋겠죠. 누구하고 결탁을 하죠? 정치 세력으로서 남인하고 결탁하죠. 남인. 그래서 숙종 때 누굴 보내요? 네, 숙종 때 그 당시 남인색과 결탁해서 역간의 자식이었던 누구? 장희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즘에 동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장희빈이 이제 남인을 대표하는 거고 그때 밑에 이제 최근에 나온 누구야 그 얘가 얼굴도 예쁜 애인데 최 뭔가 그 최우수리가 그 뭐야 그 소론 노동 대표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정조 때 들어서 최채공에게 이제 서울 결탁된 남인 계층대 위결돼서 최채공이 이제 그들 사상 계층의 위결을 들어갔고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죠. 네, 금난 정권을 유기전을 제한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그때 이제 같이 폐지된 게 뭐냐면 운부포고예요. 이게 뭐야? 운부도구죠. 운부도구. 운부계라고 해요. 운부계. 마계, 운부계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거 글씨 보이죠? 안 보여? 네, 글씨 보일 거예요. 그 잘 보세요. 그 금난 정권 폐지, 그 밑에 화살표로 운부도구 폐지. 네, 이렇게. 근데 이 운부도구가 뭐냐면 이것도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그 요요계 형태가 이제 직접 몸을 떼는 것보다는 뭘로 이제 바뀌게 돼요. 공입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받고 사람은 사는 형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동법 같은 게 시신돼서 이제 물자 유통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 인력 시장에 샀어. 근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인력 단체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들에게만 뭐냐면 독점 운송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형성된 것이 운부도구라든지 마부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일반 그 운송업자들이 반발한 거야. 우리는 왜 경쟁에 참여를 안 시키냐. 그러니까 이제 금난 정권 때 폐지될 때 운부도구를 폐지했어요. 운부의 독점권을 폐지시킨 거야. 마계의 독점권을 폐지시키고 자유경쟁을 했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경쟁을 시켰지만 그 중에 이제 독점을 그 돈이 많은 그 노동 단체들 있죠. 그 단체들이 또 뭐냐면 또 위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갖고 독점권을 형성해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요. 다만 주인만 이제 바뀌었을 뿐인데 자 그래가지고 금난 정권을 폐지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는 이게 이제 금난 정권이 있으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패단이 있으니까 물가가 하락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더 컸죠. 왜냐면 시전 상인들이 물려나는 자리에 누굴 차지했죠? 사상 도구들이 차지했죠. 그래서 사상 도구들이 외곽을 계속 장악을 해서 송파나 마포를 장악해서 서울에 올라온 쌀을 뭐예요? 독점을 하죠. 그 쌀값이 튀어요. 그래서 19세기 사료에 보면 뭐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만은 이제 민중들이 어떻게 될까? 쌀 폭동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은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는 뭐냐면 시행되지 못했죠. 원래 취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자유경쟁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아니고 주인들만 바뀌었으면 주인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21번 돌아가서 자 1번을 보면 송파나 마포 등의 경강지역의 부상대구들이 새로운 유통권을 장악했다. 맞죠? 그래서 18세기 때 새로운 유통권이 형성돼서 시전상인들을 배제했다고 했어요. 자 2번을 보면 도시 상인층이 분화가 심화되고 사상도구에 대한 도시 빈민들의 반발이 거세됐다. 신해통공 후에 그 당시 사상도구들이 어떻게 돼요? 쌀을 독점했죠? 그래서 쌀 폭동이 일어났고 자 3번을 보면 상품 유통체계에서 발생한 여객주인의 지위 변화도 주인권의 가격이 급등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권력 세도가들이 그걸 매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간천과 결탁된 운부도구가 혁파되어 운부의 독점적인 영업체계가 붕괴됐죠. 그렇지만 새로운 또 독점권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 수공업 자신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한 독자적 판매망을 구축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신해통공 이전 상황이에요. 이유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 보면 조선 후기에 무슨 자본이 형성됐다고 했죠? 네? 상업자본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상업자본이. 그래서 상업자본이 형성돼서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선대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자본을 통해요? 수공업이 전반적이에요. 그래서 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되려면 상업자본에서 무슨 자본으로 넘어가야 돼요? 산업자본으로 넘어가야 되죠? 이게 특징이야. 상업자본은 뭐예요? 유통이나 고지대를 통해서 불 추축했던 계층들이고 산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갖고 부를 측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그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LG라든지 삼성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산업자본. 그다음 하이마트나 전자랜드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상업자본.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일부 중에 수공업 중에 그 뭐냐면 그 당시 야장이라든지 총장 이런 상위 그 수공업 집단들이 직접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전의 원인도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일부는 수공업자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가가지고 시장을 해가고 상인을 배제한 채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팔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교과에서는 일부 수공업자들이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산업자본은 형성이 되지 않아도 그 기미가 약간 보인다는 식으로만 서술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신해통공 이전의 서술이고, 신해통공 이후에는 어떤 형성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상업자본들이 독점체제 형성하려면 뭐까지 장악해야 돼요? 유통체계도 장악을 해야 되지만 생산시설도 장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끌어다가 일부 독립적인 수공업 세력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수공업 세력들이 다 어디에 흡수 통합되냐면 상업자본에 흡수 통합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상업자본의 지배하되 놓이게 되죠. 이거는 그 신해통공 이후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 문장만 딱 보고는 이거를 답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 해가지고 놓칠 수가 있는데, 그 이거는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한국사 국사 편찬이나 한국사 보면 이게 신해통공 이전하고 이후에가 엄연히 다르고, 그 다음에 교과서나 통로는 어디 부분만 약간 서술돼 있다, 이전 부분만 서술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답은 5번이죠. 자,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보고 좀 이거 아닌데 우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그 국사편찬위원회 찾아보시면 이게 답이 금방 나와요. 금방 의문점이 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2번을 보면 이것도 잘 읽어봐야 돼. 이것도 이제 우리가 통론하고 교과서 관점이 완전 깨는 거죠. 이것도. 자, 여기 보면 그 의정부 서사제하고 6조 직계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봤죠. 이것도 통론 부분을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못해. 해석을.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뒤져봐야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거는 사료 해석한다고 이 문제 풀 수 없어요. 이건 엄연히 보면 이것만 보면 이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그 직접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자, 그러면 이 육조직계하고 의정부 서사제도 내용을 보죠. 자, 의정부 서사제하고 육조직계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시 과정들을 이제 언제 실시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의정부 서사제하고 육조직계가 처음에 실시한 건 어느 왕 때일까요? 이거는 태종 때예요. 태종 때. 네. 처음에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죠. 그럼 태조 때는 뭘 실시했을까요? 태조 때는 없었어요. 왜? 의정부 자체가 없었으니까. 태종 때 그 당시 이제 아까심에 뭘 폐지한다고 했어요?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이걸 실시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면 따로 이제 더 하겠지만 육조 직계제를 이제 실시해요. 근데 육조 직계제가 이게 제대로 확립이 안 돼갖고 좀 가동이 거쳤다가 14년에 확립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 세종 때 뭘로 또 바뀌죠? 의정부 서사제도도 바뀌죠. 제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언제 또 바뀌어요? 세조 때. 세조 때 또 육조 직계제도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때 또 뭘로 바뀌죠?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죠. 예. 자, 그래서 있는데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죠? 의정부 서사제 뭐예요? 여기 육조가 있으면 복을 누구한테 올려요? 의정부한테 올리고 의정부가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왕한테 올려서 왕이 최고종 결재를 받죠. 그래서 의정부에서 서사는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제 인사권하고 병마권 이런 것들은 왕에게 직접 올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육조직계 의정부 서사제가 있고, 자, 육조직계는 뭐죠? 육조직계는 왕이 있으면 육조에서 직접 올리죠. 다만 이제 두 가지 경우
4대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약간 외국과 상대하다 보니까 중국과 상대하다 보니까 좀 경륜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인 재신 같은 것들 사용을 한 번 더 봐달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의정부를 거쳐서 올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육조직계제는 왕권이 강할 듯하는 거고 의정부 서사제는 뭐의 의미가 있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고 문제는 이 문제가 여기에 안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 자, 이걸 이제 알려면 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관련 근거는 그 옆에 뒤에 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고 이것도 논문책에 관련된 것도 나왔어요. 근데 논문 자료 있으니까 뒤에 좀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아까 지금 했던 내용은 이제 중복된 것도 있지만 자 한번 살펴보면 자 태조 때는 누구 중심이요? 도평 의사사 중심으로 해서 측근 정치를 했죠. 제신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것이 불만을 갖고 몇 차 난이 있어? 1차 왕자의 날 또 2차 왕자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정종 때 이방원이 뭘 폐지해요? 도평 의사사를 폐지시키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직 개편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도평 의사사의 정무 역할을 떼내서 만든 기구가 뭐죠? 의정부예요. 의정부 이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슨 서사제가 실시되냐면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개 제도하고는 의정부에서 올려서 왕한테 올리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의정부는 왜 만들었냐? 도평 의사사를 폐지하고 나서 재신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의정부예요. 근데 이 의정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대신대 반환권이 너무 세는 거죠.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태종 입장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걸로 바뀌게 되냐면 이게 이제 태종 5년부터요. 태종 5년부터 육조 직계제가 생겨요. 태조 4년까지는 의정부 서사제였다가 태조 5년부터는 다시 육조 직계제로 넘어가요. 육조 직계제. 그래서 왕한테 일단 올리고 나서 해라. 근데 이게 제대로 실행됐냐? 안 됐어요. 한동안은 초기 때.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동력이 되냐? 육조 직계제지만 실제 의정부 서사제 형태로 했는데 태조 5년부터 해갖고 태조 14년까지 전까지 주로 이제 육조 직계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정부 서사제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종실록이 태종 8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태종 8년은 요때 얘기예요. 막상 5년 때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신하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의정부는 정책 의결권을 가지고 행정적인 서문은 육조에 넘겨라를 다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지만 요때도 잘 안 됐어. 요때도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항의때 때가 언제냐면 태조 14년 때 이후에서야 육조 직계제가 성립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네. 그러니까 태종 5년부터 해서 태조 14년까지는 육조 직계제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상태였다고? 의정부 서사제 형태였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의정부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병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또 가지고 있었냐면 의정부 뭐 의의제라고 해갖고 의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의의는 뭐냐면 어떤 포문이나 이런 걸 올릴 때 정책을 올릴 때 그 왕이 이걸 보고 잘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왕이 달도하니까 그래서 정책을 자문하면 이제 그 정책의 자문에 응해주는 게 의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왕이 대부분 이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의의제도를 의정부가 단독으로 독점하고 있었고 또 육조에 대한 관리감찰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조는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의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태조 13년부터 완전히 이제 뭐냐면 육부 의의제가 폐지되고 육부 외에도 그 육조에서 직접 의의를 할 수 있고 또 대관에서도 의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 관리감찰권도 뭐냐면 폐지시키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제 태조 14년 때부터 육조 직계제가 정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평의사사 폐지, 의정부 서사제도의 실시, 육조 직계제의 어떤 실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공통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왕권 강화가 연결된 거죠. 왕권 강화. 태종 입장 볼 때는 중앙집권적 왕권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방향을 한 거야. 그래서 초창기 의정부 서사제 실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권과 신권의 의미가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 왕권과 신권의 의미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종 때 넘어가서 그런 의미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간제들 개혁하여 육조들 정삼품 아문에서 정이품 아문으로 승격시켰다. 자, 이거는 이제 태조 5년 때 얘기예요. 그래서 태조 5년 때 육조 직계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육조 판서를 원래 정삼품인데 이품을 격상시켜서 완전 육조 직계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예. 자, 2번을 보면 주례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재상 중심의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자, 주례라는 건 뭐죠? 예경의 한 부분이죠. 예경 보면 이제 의례, 주례,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요. 의례, 주례 하나가 있는데 까먹었네요. 하여튼 이 주례가 있는데 이 주례는 주로 고려 중기 때 우리나라에 도입됐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 이상을 담았던 일련의 주례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매개로 해갖고 통제경제정책, 재상 중심의 어떤 정책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앙집권 정책이 강화했다는 것이 그 왕권 강화와 연결된 건 아니에요. 네, 중앙이 권력이 강화했다 해서 꼭 전제만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을 권력을 집중하지만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냐면 총재, 재상이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개념적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주례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재상 중심의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굴까? 이거는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이 총제도를 써서 그 당시 왕의 역할과 재상의 역할을 구분했죠. 그래서 왕은 재상만 잘 쓰면 되고 모든 정치는 누가 한다? 재상이 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왕권 강화를 강화하는 이방원과 정도전이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정도전과 이방원은 중앙집권과는 동일하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운영에서 왕권이 아니라 신권이 아니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은 정도전의 이상 정치, 왕권과 신권 후의 정치는 어디에서 발휘됐어요? 예? 그 태종이 만든 무슨 정책에 발휘됐죠?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발현된 거예요. 예. 좀 아이러니하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의정부 정책 응용권을 가지고 행정처 사무를 6주에 넘기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올린 상소문인데 실제로 잘 안 됐죠. 태조 8년 때까지는. 그래서 설관부지의 원칙은 뭐냐면 그 간직에 따라 이들 분담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의정부는 4대 문서와 중재수의 재신권을 갖게 된다. 이거는 몇 년 때? 태종 14년 때. 참고로 나중에 이제 그 세조가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죠. 그때 이제 의정부의 역할이 어디에만 국한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중재수 재신만 국한됐어요. 중재수 재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요. 그래서 태종 때는 4대 문서와 중재수 재신. 태종 14년. 그리고 세조 때는 그 중재수의 재신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재신들만을 의정부에 기속시켜 독립간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평 의사사를 폐지할 때 여러 간서 개편도 있었죠. 그래서 문화부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권력을 이렇게 넘쳤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조선 초기 때는 아직 간제가 정비되기 이전이니까 고려 간제하고 조선의 간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지되고 또 합쳐지고 폐지되고 합쳐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종 때 마무리됐죠. 네, 성종 때.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은 그 한국사 능력검 아니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7차 지도서 아시죠? 이 7차 지도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104페이지 보면 그 역사의 쉼터 슈퍼맨님이 의견을 갖고 있는데 슈퍼맨이 의견이 그 뭐냐면 논문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저와 다른 관점에서 좀 한 것도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보면 23번은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23번부터는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근현대사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쉽게 나왔어요. 그렇게 뭐 국사편찬위원회까지 볼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에는 자, 교과서 정도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만 봐도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자, 23번 문제를 보면 자,
자, 개혁과 관련된 다음 논쟁의 배경을 모든 것을 보기에도 모두 보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신간의 회소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거고 첫 번째 문단은 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이거는 안재홍의 비타적 민족주의자들이 지금 분열해서는 안 되니까 합치자 그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간의 해체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건데 자, 한번 읽어보죠. 아니 보죠 밑에 개혁을 보면 만주사변 이후에 기역의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 자, 이 기역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신간회가 들어가죠. 자, 신간회가 탄압받기가 된 것은 1920년대 후반이에요. 20년 후반에 허연이 강경파들이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탄압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31년 5월 9일 날 신간회가 해체됐죠. 2차 대회 때 그때 이제 일본 경찰이 난입하면서 이제 해체됐는데 자, 만주사변은 며칠 날 일어났을까 이거는 1931년 9월 8일 날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신간의 해체와 탄압의 후정. 예,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이거는 뭐 이거 알려면 정확히 알려면 연도가 뿐만 아니라 달수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포피틀의 9월 때